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셜록 홈즈 시리즈 중 5개의 오렌지 씨앗입니다. 5개의 오렌지 씨앗은 셜록 홈즈 모험에 수록된 5번째 작품으로 아서 코넌 도일은 이 작품을 자신이 좋아하는 홈즈 소설 12편 중 7번째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번 셜록 홈즈 영상은 도서출판 문예 춘추사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5개의 오렌지 씨앗 시작하겠습니다. (1882년부터) 1890년까지 셜록 홈즈가 관여한 사건을 적어둔 내 메모와 기록을 살펴보면 기괴하고 흥미로운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몇몇 사건은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나 어떤 사건은 내 친구가 뛰어나고 특수한 재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못했다. 또 홈즈의 뛰어난 분석력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있지만 결말이 없는 채 끝나버린 사건도 있다. 그런가 하면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고 그 설명도 이런저런 추측만 가능한, 그래서 홈즈의 특기인 완벽한 논리적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 특히 마지막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그 내용이 아주 기이하고 뜻밖의 결말에 이른 사건이 하나 있어서 세상에 알리고 싶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며 몇 가지 이유로 미루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길 바란다. 1887년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중에는 흥미로운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나는 이 사건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건 항목들 중에는 파라돌방의 괴사건, 가구 창고 지하실에서 호화로운 사교단체를 운영했던 아마추어 구걸인 협회 사건, 영국 범선 소피 앤더스노 행방불명 사건, 우파섬에 사는 그라이스 패터슨 일가의 기묘한 사건, 캠버웰 독살 사건 등이 눈에 띈다.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캠버웰 독살 사건에서 셜록 홈즈는 죽은 자의 시계 태엽을 감아보고 그것이 2시간 전에 감겼었다는 사실을 알아내 피해자가 침대에 든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추리였다. 언젠가는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오겠지만 지금 내가 다루려는 사건만큼 기묘하고 독특한 것은 없었다. 9월 하순의 일이었다. 추분이면 불어오는 강풍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강하게 몰아쳤다. 바람은 온종일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고 비는 창을 때렸다. 거대한 인공도시인 런던의 중심부에 살면서도 우리는 한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에 갇힌 야수처럼 문명의 창살 사이로 인간을 향해 부르짖는 대자연의 힘을 다시 한번 맛보았다. 저녁이 되자 폭풍우는 더욱 거칠어졌다. 바람이 굴뚝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했다. 셜록 홈즈는 난로 옆에 무표정하게 앉아서 자신이 참여한 범죄 기록에 색인을 달고 있었고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서 클락 러셀이 쓴 재미있는 해양 소설에 푹 빠져 있었다. 집 밖에서 날뛰는 폭풍은 소설 내용과 하나가 되었고
비가 쏟아지는 소리는 점점 커져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로 들렸다. 아내는 친정에 가 있었으므로 나는 2, 3일 전부터 베이커가의 옛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홈즈를 보면서 말했다. 아니, 벨소리가 들리는군. 이런 날에 누가 찾아온 거지? 홈즈 자네 친구가 찾아온 것 같은데. 왓슨, 내게 친구라고는 자네뿐일세. 누가 놀러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럼 의뢰인인가? 만약 그렇다면 아주 중대한 사건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날, 이런 시간에 찾아올 리가 없으니. 혹시 주인 아주머니의 친구가 아닐까? 하지만 홈즈의 추측은 빗나갔다.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홈즈가 긴 팔을 뻗어 자신을 향해 있던 램프를 손님이 앉을 의자 쪽으로 돌려놓고 말했다. 들어오세요. 이제 겨우 22이 될까 말까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깔끔하게 가꾼 외모에 옷차림은 단정했고 행동에서도 품위가 느껴졌다. 손에 들고 있는 우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긴 우비도 비에 젖어 반짝였다. 악천후를 뚫고 온 것이 분명했다. 남자는 램프의 불빛 속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몽롱한 것이 심란한 걱정거리 때문에 완전히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실례합니다. 두 분께 방해가 되지는 않겠죠? 이런 깨끗하고 아늑한 방에 폭풍의 흔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남자가 금태 안경을 쓰며 말했다. 외투와 우산을 걸어두세요. 이 고리에 걸면 금방 마를 겁니다. 남서부에서 오셨군요. 홈즈의 말을 들은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식스의 호샴에서 왔습니다. 구두 끝에 점토와 하얀 석회질 암석이 섞인 흙이 묻어 있군요. 그 지역의 특징이죠. 사실 전 조언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도움도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홈즈 선생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프렌더 게스트 소령에게 전부 들었습니다. 탱커빌 클럽 스캔들 사건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소령을 도와주셨는지를요. 아, 그 사건 말입니까? 소령이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쓴다는 누명을 썼죠? 소령님 말씀으로는 선생님이라면 무슨 사건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분이 나를 과대평가했군요. 선생님은 실패를 모르는 분이라고도. 아니, 지금까지 4번 실패했습니다. 남자를 상대로 3번, 여자를 상대로 1번. 하지만 성공한 횟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공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제 문제에서도 성공을 거두실 겁니다. 의자를 난로불 쪽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시고 무슨 문제인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평범한 사건은 아닙니다. 내가 의뢰받는 사건 중에서 평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최종 재판소 같은 곳이니까. 그래도 우리 가문에 벌어진 사건만큼 이상하고 묘한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미있을 것 같군요. 자, 처음부터 순서에 따라서 요점을 말해주세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홈즈가 그를 재촉했다. 청년은 의자를 난로 쪽으로 당겨 젖은 다리를 난로불 쪽으로 뻗었다. 저는 존 오픈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시무시한 사건에서 제 자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그 발단이 된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선 제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형은 제 큰아버지인 일라이어스이고 동생은 제 아버지인 조셉입니다. 아버지는 코벤트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발명되면서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터지지 않는 오픈쇼 타이어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사업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나중에는 그 사업권을 팔아 막대한 재산을 얻어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큰아버지인 일라이어스는 젊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플로리다에서 농장을 경영했는데 이것도 잘 됐다고 합니다. 1861년부터 4년 동안 벌어진 남북 전쟁 때는 남군이었던 잭슨 장군의 부대에 입대해서 싸웠고 나중에 후드 장군의 부하가 되어 대령까지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이 항복하자 다시 농장으로 돌아와 3, 4년 정도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1869년인가 1870년에 유럽으로 건너와 서식수주 호시암 가까운 곳에 땅을 조금 샀다고 들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미국에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으면서도 그곳을 떠난 이유는 그분이 흑인을 싫어하는 데다 흑인에게 참정권을 준 공화당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워낙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성격의 기복이 심하고 성급하며 화가 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을 퍼부었고 평소에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호시암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사람들 말로는 한 번도 시내로 나가본 적이 없을 거라 하더군요. 큰아버지 댁 주위에는 정원이 있고 또 목초지도 두어 개 있어서 거기서 자주 운동을 하셨지만 때로는 몇 주일이고 자기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랜디를 물처럼 들이켜고 줄담배를 피워댔지만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고 친구도 사귀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기 형제조차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만은 싫어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12살이었을 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가 1878년이었으니까 큰아버지가 영국으로 돌아오신 지 7, 8년 뒤의 일이군요. 큰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저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그분 나름대로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을 때면 저와 함께 주사위 놀이나 체스를 즐겼고 하인이나 드나드는 상인 앞에 저를 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살 때부터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열쇠를 물려받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큰아버지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기묘한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다락방 중 한 곳에 늘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절대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낡은 가방이나 꾸러미처럼 여느 다락방에나 있을 법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1883년 3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외국 우표가 붙어있는 편지 한 통이 식탁 위 대령님의 접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에게 오는 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현금으로만 물건을 샀고 친구라 할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왔어.
폰디체리 소인이 찍혀 있는데 대체 누가 보낸 거지? 큰아버지가 편지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열어보니 작고 바싹 마른 오렌지 씨앗이 봉투에서 쏟아져 큰아버지의 접시 위로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큰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웃음이 싹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큰아버지의 입은 쩍 벌어져 있었으며 눈은 튀어나올 것 같았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분은 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비명을 지르듯 이렇게 외쳤습니다. KKK다. 나도 드디어 죗값을 치를 때가 왔구나. 큰아버지, 왜 그러세요? 죗값이라뇨. 죽음이다. 큰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봉투를 살펴보니 안쪽 풀칠을 하는 곳 바로 위에 빨간 잉크로 K라는 알파벳 3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마른 씨앗 5개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요. 큰아버지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계단을 오르다가 마침 밑으로 내려오는 큰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다락방에 채워둔 자물쇠의 짝이 분명한 낡고 녹슨 열쇠를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동계처럼 생긴 작은 노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욕을 퍼부며 말했습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고.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메리에게 오늘 내 방에 불을 켜놓으라고 일러다오. 그리고 호샴으로 사람을 보내 포도엠 변호사를 불러오너라. 저는 큰아버지의 말에 따랐습니다. 변호사가 오자 저도 2층에 있는 큰아버지 방으로 들어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올랐고 재를 받아내는 철망에는 종이를 태운 듯한 검은 재가 한 무더기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텅 빈 작은 노쇠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언뜻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뚜껑에도 봉투에서 본 것과 같은 K 3글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부탁이 있다, 존. 내 유언장의 증인이 되어다오. 내 소유지와 집을 모두 동생, 그러니까 네 아버지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물론 그건 나중에 네가 물려받을 게다. 무사히 물려받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잘 듣거라.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무시무시한 적들에게 깨끗하게 넘기거라. 너에게 이렇게 불확실한 재산을 물려줘서 미안하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알 수 없구나. 부디 포드햄 씨의 말대로 이 서류에 서명해다오. 큰아버지가 가리킨 곳에 제가 서명을 하자 변호사가 그것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기묘하게 느꼈는지 잘 아시겠죠? 이 일을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지만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희미한 공포가 마음 한구석에 남았지만 그 일이 벌어지고 몇 주가 지나자 불안감도 옅어졌고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버지가 변했다는 사실만은 우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술을 가까이 했고 아무도 만나려 들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대개 방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그 안에만 계셨는데 때때로 술에 취해서 미치광이 같은 모습으로 권총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정원을 돌아다니며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 인간이든 악마든
나를 양처럼 우리 속에 가둘 수는 없을 거다. 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끝나면 큰아버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문에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갔는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포를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큰아버지 얼굴은 막 세수를 마친 사람처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곧 끝나니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큰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미치광이 같은 모습으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아버지를 찾아 나섰는데 그분은 정원 구석에 있는 해캄이 떠있는 작은 연못에 얼굴을 처박고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고 물의 깊이도 60cm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심원들은 큰아버지의 평소 개팍한 행동을 근거로 삼아 자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아버지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고 또 무서워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살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났고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땅과 집, 은행에 예금해둔 14,000파운드를 상속했습니다. 드디어 홈즈가 입을 열었다. 잠깐.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합니다. 큰아버지에게 편지가 온 날과 큰아버지가 자살로 추정되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편지가 온 것은 1883년 3월 10일이었고 돌아가신 날은 7주 뒤인 5월 2일 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아버지가 호샴의 재산을 상속받은 뒤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언제나 자물쇠를 채워두었던 그 다락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기에 그 노쇠 상자가 있었는데 내용물은 전부 불에 태워졌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글씨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 윗부분에는 KKK라는 글자가 있었고 아랫부분에는 편지, 일기, 영수증, 장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큰아버지가 태운 서류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해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미국 생활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서류와 노트가 흩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남북 전쟁 때의 물건들도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임무에 충실하고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남부의 각 주를 재건하던 시대의 물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북부에서 파견된 철새 같은 뜨내기 정치가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884년 초부터 호샴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1885년 1월까지는 평온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1월 4일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무엇에 놀란 듯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은 채 한 손에는 이제 막 뜯은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마른 오렌지 씨앗 5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령님, 그러니까 큰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근거 없는 소리라며 언제나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같은 일을 당하자 겁에 질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대답했습니다. KKK입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본 아버지가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어.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건 대체 뭐냐? 제가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그 문장을 보고 읽었습니다. 서류를 해시계 위에 올려놓아라. 서류?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거냐? 해시계는 또 뭐지? 정원에 있는 해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는 큰아버지가 태워버린 것이겠죠. 제기랄. 나는 문명국에서 살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편지는 대체 어디서 온 거냐? 아버지는 억지로 태어난 척 했습니다. 저는 소인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동쪽에 있는 던디에서 왔네요. 이건 대먹지 못한 장난질이야. 해시계나 서류가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런 쓸데없는 장난에 놀아날 시간이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그럴 필요 없어. 그럼 모든 일을 제게 맡겨주세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소란 떨 필요 없다. 아버지는 매우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운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편지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오랜 친구인 프리바디 소령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소령은 포츠다운힐 요새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외출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출발하신 지 이틀째 되던 날 소령에게 전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그곳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부근에 수없이 깔려있는 석회질 암석을 캐는 깊은 갱도에 떨어져 두개골이 깨지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땅거미가 질 무렵에 잉글랜드 남쪽에 있는 페어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곳 지리에 어둡고 갱도 주변에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발을 헛디뎌 갱도로 떨어진 듯이 보였습니다. 배심원들은 과실사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타살이라고 여겨질 만한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흔적도 없었고 수상한 발자국도 없는 데다 도둑 맞은 물건도 없었고 의심스러운 자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안정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어떤 음모가 아버지를 노리고 있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길한 상황에서 저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그것을 처분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재난은 큰아버지가 미국에서 겪었던 어떤 일과 관계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가령 집을 옮긴다 해도 위험은 늘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아버지는 1885년 1월에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호샴에서 행복하게 생활했고 그 무시무시한 저주가 아버지 대에서 끝나 우리 가족에게서 멀어졌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기에는 너무 일렀던 것입니다. 어제 아침 아버지를 덮쳤던 그 저주가 제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조끼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탁자 쪽으로 돌아앉아 그 위에 조그맣고 마른 오렌지 씨앗 5개를 쏟아냈다. 이게 그 봉투입니다. 청년이 말을 이었다. 런던 동부에서 왔습니다. 내용은 아버지가 받았던 마지막 편지와 똑같습니다. KKK 그리고 서류를 해시계 위에 올려놔라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달리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뱀 앞에 앉아있는 가엾은 토끼가 된 기분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잔혹한 악마의 소나기에 걸려든 이상 아무리 발버둥 치고 조심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청년은 희고 가느다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안 돼요. 안 돼.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당하고 말아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셜록 홈즈가 외쳤다. 경찰서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듣고 웃기만 하더군요. 경찰은 편지는 단순한 장난이고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도 그저 과실일 뿐 배시몬의 말대로 경고를 보낸 편지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홈즈는 불끈 주먹을 흔들며 말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녀석들이군. 그래도 경찰을 한 명 붙여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집에 있을 겁니다. 오늘 밤에도 같이 왔습니까? 아니요. 그 경찰의 임무는 저와 함께 집에 있는 거니까요. 홈즈가 다시 주먹을 흔들며 외쳤다. 당신은 나한테 올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것보다도 왜 곧바로 여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프렌더게스트 소령에게 하소연했다가 여기로 가보라는 조언을 듣고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지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우리는 진작 행동했어야 합니다. 지금 말한 것 말고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하나 있습니다. 존 오픈쇼가 말했다. 그리고 상의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빛바랜 푸른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다. 큰아버지가 서류를 태우던 날 재에서 타다 남은 작은 조각을 봤는데 제 기억이 틀림없다면 그 색깔이 이것과 같았습니다. 이 종이는 큰아버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 서류를 태울 때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오렌지 씨앗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빼면 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큰아버지가 쓴 일기의 한 페이지인 듯합니다. 틀림없이 큰아버지의 필체입니다. 홈즈가 램프를 움직였고 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종이를 살펴봤다. 한쪽 끝이 울퉁불퉁한 것으로 봐서 수첩에서 찢어낸 것이었다. 가장 윗부분에 1869년 3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밑으로 다음과 같은 알 수 없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4일 허드스놈 똑같은 낡은 주장. 7일 세인트 오거스틴의 맥컬리 파라모 존 스웨인에게 오렌지 씨앗을 보냄. 9일 맥컬리 떠남. 10일 존 스웨인 떠남. 12일 파라모어를 찾아감. 모든 일이 순조로움. 홈즈는 종이를 접어 손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한시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요. 지금은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를 논의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선 그 종이 쪽지를 노쇠 상자 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른 서류는 전부 큰아버지가 태워버렸고 이 한 장만 남았다는 내용을 적어서 같이 넣어두십시오. 상대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잘 써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면 바로 그 상자를 놈들이 제시한 장소인 해시계 위에 올려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은 복수 따위는 생각하지 마시오. 그건 법이 할 일입니다. 단 우리도 그물을 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그물을 다 쳐두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수수께끼를 풀고 악당들을 벌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죽다 살아난 느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청년이 외투를 입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위를 잘 살피세요.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요. 어떻게 돌아갈 생각입니까? 워털리역에서 기차로 갈 겁니다. 아직 밤 9시가 안 됐군.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테니 별탈 없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나도 이 사건에 뛰어들도록 하죠. 그럼 호샴에서 뵐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건의 열쇠는 런던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것을 찾아내죠. 그럼 내일이나 모레 다시 찾아뵙고 상자와 서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생님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와 악수를 나눈 뒤 방에서 나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고 있었으며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고 빗방울이 튀어올랐다. 이 기이하고 기발한 이야기는 돌풍에 떠밀려온 해초처럼 미친 듯이 날뛰는 폭풍 속에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을 주었다. 셜록 홈즈는 한동안 말없이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벌겋게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 파이프에 불을 붙여 의자에 등을 기대고 동그랗게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왓슨, 내가 보기에는 말일세. 지금까지 다룬 사건 중에 이보다 더 기괴한 것은 없겠소. 4개의 서명을 제외하면 그럴 수도 있겠군. 그래, 맞아. 그건 예외로 해야겠군. 그때 숄토가 형제들은 아버지가 제수들의 보물을 가로채는 바람에 사건에 휘말렸지. 하지만 존 오픈쇼라는 청년은 그들보다 훨씬 더 커다란 위험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네. 홈즈, 그럼 그 위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냈단 말인가? 그 성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 위험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KKK는 또 뭐지? 이 녀석은 왜 그 불행한 일가의 목숨을 노리는 걸까? 눈을 감은 셜록 홈즈는 양쪽 팔꿈치를 의자의 팔걸이에 대고 손가락 끝을 마주댔다. 이상적인 논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 단 한 번, 하나의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보기만 해도 그곳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미래의 모든 결론까지도 추리할 수 있을 걸세. 비교 해부학의 권위자인 퀴비에가 단 하나의 뼈를 살펴보고 그 동물의 전체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듯이 쭉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하나의 고리를 완전히 이해한 관찰자라면 그 앞뒤로 이어져 있는 고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우리는 아직 순수한 논리만으로는 결론을 알 수 없네. 그건 이성만이 밝혀낼 수 있는 문제야.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모두가 오감에 의존해서 해결하려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서재에 틀어박힌 채 풀 수도 있다는 소리야. 하지만 그런 논리적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 추리자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그것은 한 개인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자유교육이 발달하고 백과사전이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는 오늘날에도 만물 박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네. 그렇지만 자기 일에 도움이 될 만한 범위라면
그에 속하는 모든 지식을 갖추기가 꼭 불가능하지만도 않아.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서로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네가 내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지?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맞아. 그건 정말 재미있는 기록이었어. 철학, 문학, 정치에 관한 자네 지식은 전혀 없었고 식물학 지식은 분야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도가 달랐네. 지질학이라면 런던에서 80km 이내 지역에 있는 흙을 보고 어느 지역의 것인지 알아낼 만큼 정통했지. 화학 지식도 매우 기이하고 해부학은 체계적이지 않았네. 인기 문학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방대한 지식을 자랑했고 바이올린 연주에 능하며 권투, 검술, 법률 분야에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지. 한편으로는 코카인과 니코틴 중독자이기도 했어. 자네에 대한 내 분석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을 거야. 홈즈가 코카인과 담배에 관한 항목을 듣고 빙그레 웃었다. 맞아. 그때도 말했듯이 인간은 두뇌라는 좁은 다락방에 자기가 쓸 도구만 넣어두면 돼. 다른 것들은 모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방에 던져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되는 걸세.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던져진 문제, 이런 사건에 대할 때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 하네. 미안하지만 자네 옆에 있는 책꽂이에서 K 항목에 실려있는 미국 백과사전을 뽑아주지 않겠나? 고맙네.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어떤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세. 우선 청년의 큰아버지인 오픈쇼 대령은 어떤 중대한 이유 때문에 미국을 떠났을 거야. 아주 유력한 추정이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해보세. 그 정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웬만하면 자기 생활을 바꾸려 들지 않을 테고 쾌적한 기후의 플로리다 생활과 외로운 영국 시골 생활을 맞바꿀 리도 없네. 그러니 대령이 영국에서의 고독한 삶을 고집했던 것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일 걸세. 그 공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대령과 그 상속인들이 받은 무시무시한 편지로 추리할 수밖에 없네. 자네 그 편지의 소인을 유심히 살펴봤나? 첫 번째 편지는 인도의 폰티체리, 두 번째 편지는 스코틀랜드의 던디, 세 번째 편지는 런던이었네. 런던의 동부였지. 이 사실을 놓고 자네는 어떤 추론을 내리겠나? 모두 항구가 있는 곳일세. 편지를 보낸 녀석은 배에 타고 있었어. 훌륭한 분석이야. 이렇게 해서 단서 하나를 잡은 셈이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쓴 거야 분명해.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네. 폰디체리에서 협박장을 보냈을 때는 범행에 옮길 때까지 7주가 걸렸네. 던디에서 보냈을 때는 3, 4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뭔가 떠오르는 게 없나? 호샴으로 갔는데 시간이 걸린 거겠지. 편지도 멀리서 오지 않았나. 그렇군. 난 더 이상 모르겠네. 적어도 협박한 녀석이나 그 동료가 탄 배가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이란 추리는 가능할 걸세. 녀석들은 언제나 사명감에 불타 출발하기 직전에 이 기묘한 경고나 신호를 보냈을 거야. 던디에서 편지를 보냈을 때는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네. 만약 녀석들이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기선을 타고 폰디체리에서 왔다면 그 편지와 거의 동시에 도착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편지보다 7주나 늦었네. 이 7주라는 시간은 편지를 운반한 우편선과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탄 범선의 속도 차이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네. 그럴 수도 있겠군.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어. 자, 이제 자네도 내가 새로운 사건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한 이유, 그리고 오픈쇼 청년에게 자꾸만 주의를 거듭하라고 당부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겠지? 그 무시무시한 범죄는 언제나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났네. 그런데 이번 편지는 런던에서 보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이지. 정말 큰일 났군. 그런데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 오픈쇼 대령이 가지고 있던 서류는 범선에 타고 있던 녀석들이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했을 거야. 범인은 한 명이 아닐 걸세. 혼자서 배심원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가며 둘이나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책략에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는 민첩한 녀석들이 범행을 도왔을 거야. 놈들은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든 그것을 손에 넣을 생각일 걸세. 그러니까 KKK라는 글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결사대를 뜻하는 부호라고 생각하는 게 옳아. 결사대라니? 이복의 왓슨, 자네 혹시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 셜록 홈즈가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아니, 전혀. 네 대답을 듣고 홈즈는 무릎 위에 올려놨던 백과사전을 넘기기 시작했다. 여기 있군. 이렇게 말한 홈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쿠클럭스 클랜. 소총의 공이치기를 잡아당길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야. 이 무시무시한 비밀 결사대는 남북 전쟁이 끝난 뒤 남부 각 주에 있던 남군 소속 군인들 몇 명이 모여 결성했으며 곧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특히 테네시, 루이지애나, 남북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에는 주마다 지부를 두었다. 이 결사는 흑인 유권자를 협박하고 자신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자를 살해하거나 외국으로 내쫓는 등 주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결사대는 폭행을 가하기 전에 기묘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미리 경고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떡갈나무 가지를, 어떤 지역에서는 멜론 씨앗이나 오렌지 씨앗을 보내는 것이다. 이 경고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버리겠다고 대중 앞에서 선언하거나 국내에서 도망쳐야 한다. 만약 경고를 받고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재난에 휩싸여 죽게 된다. 이 조직에는 빈틈이 없고 그 방법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살인이 일어나더라도 범인이 잡혔다는 기록은 한 줄도 남아있지 않다. 미국 정부와 남부 상류계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결사대는 수년 동안이나 맹위를 떨쳤다. 1869년에 이르러 이 조직은 갑자기 무너졌지만 그 뒤에도 이러한 사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홈즈가 책을 아래로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이 비밀 결사가 무너진 시기에 오픈쇼 대령은 서류를 들고 미국을 떠났네. 이 두 가지는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야. 그렇다면 오픈쇼 대령과 그 가족이 끈질기게 KKK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네. 그 장부와 일기가 남부의 유력자들과 관계 있으며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들이 봤던 그 종이 쪽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겠지.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기에 적혀있던 내용은 ABC에게 씨앗을 보냈다. 즉 세 사람에게 결사대의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었어. D여 A와 B가 떠났네.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C를 방문했네. 아마 C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거야. 왓슨 박사,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수 있을 것 같네. 오픈쇼 청년이 살아남을 길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네. 오늘 밤에는 더 이상 할 말도 할 일도 없으니 내 바이올린을 집어주지 않겠나? 30분 정도는 이 궂은 날씨와
우리 인간 동포들의 참상을 잊고 싶네. 이튿날 아침에는 날이 활짝 개었다. 대도시 런던을 덮은 희미한 안개 사이로 태양이 부드럽게 빛을 발했다. 내가 아래로 내려가자 홈즈는 이미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미안하지만 먼저 먹고 있었네. 오픈쇼 청년의 사건을 조사하려면 오늘은 아주 바쁠 것 같아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그건 처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에는 호샹까지 가야 할 것 같네.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나? 런던 시내에서부터 시작할 생각이네. 배를 좀 눌러주겠나? 가정부가 자네 커피를 들고 올 걸세.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직 아무도 읽지 않은 신문을 식탁에서 집어들고 훑어나갔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춰버린 듯 했다. 내가 외쳤다. 홈즈, 이미 늦었네. 홈즈가 커피잔을 내려놨다. 뭐라고?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그래, 어떻게 당했나? 오픈쇼라는 이름과 워털루 다리 부근의 참사라는 글이 눈에 띄었네. 기사를 읽어보겠네.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H서의 콕순경이 워털루 다리 부근을 순회하던 중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무엇인가가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 몇몇 행인들이 협력했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다 쏟아지는 폭풍의 탓에 그를 구할 수는 없었다. 곧바로 수상경찰서에 연락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시체를 찾아낼 수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봉투에 적힌 이름을 통해 숨진 사람은 호시암 부근에 살고 있는 존 오픈쇼라는 청년임이 밝혀졌다. 워털류역에서 막차를 탈 생각으로 서두르다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잘못 들었고 기선이 정박하는 작은 선창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체에 폭행당한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불행하게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선창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풀죽은 홈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내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네. 물론 하찮은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내 자존심은 완전히 짓뭉개졌네. 이 사건은 이제 내 문제가 되었네.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폭력배들을 뒤쫓을 걸세.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사지로 내몰다니. 홈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면서 길고 가느다라며 섬세한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다. 창백한 얼굴은 붉게 물들인 채 이렇게 외쳤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악당 녀석들. 대체 어떻게 그 청년을 그곳으로 불러들였을까? 템스 강변은 여기에서 역으로 직접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지. 아무리 날씨가 거친 밤이었다고 해도 다리 위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행동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 그를 강변으로 유인한 거겠지. 좋았어, 왓슨.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지켜보게나. 나갔다 오겠네. 경찰서에 가나? 아니, 이제 내가 곧 경찰일세. 내가 그물을 쳐주면 경찰도 파리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잡지 못할 걸세. 그날 나는 내 본업인 의사의 직무를 충실히 마치고 저녁 늦게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셜록 홈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밤 10시 가까이가 돼서야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내고는 찬장 쪽으로 걸어가더니 빵을 찢어 꾸역꾸역 입으로 밀어넣고 물과 함께 단숨에 삼켜버렸다. 내가 홈즈에게 물었다. 배가 고팠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았네. 끼니를 때우는 걸 잊었거든. 아침만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네. 아무것도? 한 입도.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네. 그래, 일은 잘 됐는가? 단서를 잡았나? 녀석들은 이제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머지않아 오픈쇼 청년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왓슨, 이번에는 우리가 녀석들에게 그 악마의 표시를 붙여주는 걸세. 어떤가? 좋은 생각이지? 어떻게 할 생각인데? 홈즈는 선반 위에 있던 오렌지를 하나 집어들더니 그것을 몇 개로 갈라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빼내 탁자 위에 올려놨다. 그 중에서 5개를 집어 봉투에 넣고는 안쪽 풀칠하는 곳에 J.O.를 위하여 S.H가 라고 적었다. 그리고 봉투를 봉한 뒤에 겉에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항범선 론스타우 선장 제임스 캐라운 귀하 라고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 그리고는 껄껄 웃었다.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해서 선장이 항구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러면 선장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할 거야. 오픈쇼 대령처럼 녀석도 이 편지가 끔찍한 운명을 예고한다고 생각하겠지. 그 캐라운 선장은 어떤 자인가? 폭력배들의 우두머리지. 다른 녀석들도 잡아들일 생각이지만 우선은 두목 먼저 잡아들일 거야. 어떻게 찾아낸 건가? 홈즈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종이를 한 장 꺼냈다. 거기에는 날짜와 배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다. 하루 종일 로이드 해상보험협회의 선박 연간과 지난 신문처를 뒤적여 1883년 1월부터 2월까지 폰디체리항에 기항한 배들의 다음 항해지를 조사해봤다네. 그 2달 동안 폰디체리항에 기항한 배들 중 톤수가 큰 것은 총 36척이었네. 그 중에서 론스타우라는 이름이 내 시선을 끌었네. 그 배는 런던에서 출항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 이름은 미국 어떤 주의 별명이기도 했으니까. 텍사스주의 별명일 걸세. 어느 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 하지만 이 배가 틀림없이 미국 국적의 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 그리고 던디항의 기록도 살펴봤지. 거기서 범선 론스타우가 1885년 1월에 기항했다는 사실과 내 추리가 정확했다는 사실을 알았네. 그 다음에는 지금 런던 항에 정박하고 있는 배를 조사했어. 결과는 어땠나? 지난주에 그 론스타우가 입항했더군. 나는 엘버트 독으로 가봤네. 거기서 이 배가 오늘 아침에 썰물을 타고 템스강을 따라 내려가 서벤으로 출항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네. 바로 잉글랜드 동남부 항구 도시인 그레이브샌드로 전보를 쳤는데 조금 전에 론스타우가 그곳을 통과했다는 답장이 왔네. 동풍이 불고 있으니 지금쯤은 동남 해안의 먼 바다인 굿윈을 지나 화이트섬 근처에 있을 거야. 이제 어쩔 생각인가? 이미 녀석들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네.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선장과 2 항해사만 미국인이고 나머지 승무원은 전부 핀란드와 독일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건 항구 인부들에게 들었는데 어제 상륙한 사람은 선장과 2 항해사뿐이라더군. 그 범선이 서베너에 도착하면 이 편지가 우편선을 타고 먼저 가서 녀석들을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리고 해저 전신으로 서베너의 경찰들에게 보낸 전신이 이미 도착해 있을 거야. 그 3 녀석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영국에 넘겨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지. 하지만 인간이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기 마련이다. 존 오픈쇼 살해범들은 영원히 오렌지 씨앗을 받지 못했다. 만약 그것을 받았다면 범인들은 자신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책략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의 추분에 불어닥친 폭풍은 매우 길고 거칠었다. 우리는 서베너에서 론스타우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 멀리 대서양 한가운데서 부서진 범선의 돛대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 잔해에는 론스타의 머리 글자인 LS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배의 운명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말이다.